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그런 와중에 늘어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초고령 이슈입니다. 자, 문제는 초고령화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시간보다 훨씬 여파나 후폭풍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접근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큰 위기일수록 어쩌면 대형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인구 구조가 만들어내는 많은 현상들, 흐름들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초저출산이라는 단어들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초저출산은 뒤집어 얘기하면 초고령화를 의미합니다. 초저출산, 즉 늘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위기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은 윗단에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고령화라는 이슈가 그 이전에는 별거 아니었는 이슈였는데 초저출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방식, 바로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초저출산이 만들어내는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초고령화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 부조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삼각형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삼각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분모가 공급되는, 즉 후속 인구가 공급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역전이 돼 있어요. 인류가 처음 접한 초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있는 사회로도 최초로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초저출산의 위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초고령화의 기회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초고령화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초저출산, 출생과 관련된 이슈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같이 흐르고 있는,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초고령화 이슈는 생각보다 굉장히 주변부 이슈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쩌면 이 초고령 이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많은 구조는 현역의 소비가 전제가 돼서 노후의 복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교환 구조가 성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의 생활이라고 표현하면 빈곤 노후 이런 단어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실제 뭐 우리 상대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후 이퀄 잉여 세력, 뭐 뒷방 퇴물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생산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죠. 생산과 무관한데 삶은 살아야 돼요. 결국 뭐냐면 이분들은 복지의 대상으로만 사실상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노년층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 화두이자 국가적 정책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에서의 노후의 삶으로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본다면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중년들이 지금 대거 65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매력 많고요. 가치관 다양하고요. 대개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탄탄한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도 많고요. 공적 이전, 즉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도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올인한다거나 혹은 부모를 또 봉양하지 않는 구조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트릴레마의 딜레마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는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존 노년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소비에만 함몰되지 말자.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안 하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바로 향후 노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극적인 소비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 소비가 아니라 적극 소비. 그 과정에 있는 늙고 병들고 아파서 써야 될 최소 복지도 있겠죠. 이 산업도 커져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커져야 될 시장은 일상생활 전체에 걸쳐 있는, 다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적극적인 소비 축복의 주체로서 중년들을 바라보고 그 중년들이 있을 때 이 초고령 시장에 대한 세팅들을 다시 한번 더 해주자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장들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의 배려라든가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해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구 피라미드가 이미 꺾여버린 이 상황 안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현재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위기가 큰 만큼 기회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개혁 작업들이 전제가 된다면 이 위기는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전부 다 2.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 국제 유입분 때문에 총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인구가 감소하는 첫 번째가 일본, 두 번째가 한국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실질적인 방식으로서의 인구 감소가 확인되는 그 유일한 두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적으로도 변하고요, 질적으로도 변합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구가 변하는데 비즈니스 모형이 똑같다면 그건 당연히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양화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뒤산에 야산에 토끼들이 많을 때 그 토끼들을 고객으로 모실 때는 우리가 특정한 타깃 연령을 통해서 적절한 마케팅 기술을 넣어서 가격은 싼데 품질은 좋아요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쟁적인 그 외부 혹은 연령의 방식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소위 프라핏을 만들어냈다면 2024년 현재 혹은 2034년, 44년 미래의 방식은 총인구 감소 때문에 더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산토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가 된다면 줄어든 방식 안에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연결적인 즉 소위 처음에 집토끼로 거둬들으셨던 분들을 추후까지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초고령화 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 맥락이에요.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의 초고령 시장, 초고령화 혹은 시니어 마켓의 대전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65세가 됐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노인이에요. 고령자예요. 그러니까 자, 고령자분들이 필요한 욕구 수요는 이거니까 이렇게 접근합시다 라는 방식으로 가죠. 근데 정작 그 고령자가 된 고령자분들은 별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요, 65세 여성에게 우리의 법적 기준이 이제 고령자니까 할머니라고 얘기하면요, 이 65세 이 여성들은요, 사고자 했던 것도 다시 지갑 넣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여성이 될 때 접근하는 방식은 산토끼가 있을 때 통하는 방식. 지금은 뭐죠? 20살 때부터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집토끼는 평생의 과정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의 재편하고도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탈제조 향 서비스를 향해서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재편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출 주도형의 산업들 덕에 선진국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에 찼습니다. 다음 구조를 어떻게 갈까요?가 사실은 한국의 시장 혹은 산업 혹은 대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대기업들이 해야 될 롤이 있는 거고요. 많은 기업들이 해야 될 롤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카카오, 마켓컬리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긴 방식으로서의 연결형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형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연결적인 집토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팔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이 배달앱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금융이익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조와 서비스 간의 구분 조건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한 번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수요 자체를 그 안에서 다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들인 것이죠. 우리가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혁신적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요,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50원, 100원 받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가 톡을 만들면서 전부 다 공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굉장히 늘어났죠. 아, 카카오는 좋은 기업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카오는요, 기본적으로 유통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이 친구들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천착했던 구조죠. 결국 이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업의 그 가능성들에 주목을 한 거예요. 결국 카카오톡 안에서 많은 이 고객 이용자분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불만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것들을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깥에 있는 산토끼를 잡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들어온 데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결국 한 고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생의 수요를 충성 고객화해서 발굴하자는 거죠. 즉 연속 소비를 통해서 줄어든 인구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포인트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아마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산업의 재편 구조는요, 과거에 만들어진 방식으로 산업의 벽을 통해 가지고 보호해 줬던 방식이 아니라 이 보호의 막은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우리 금융시장만 하더라도 2006년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예, 은행, 증권, 보험 자체가 이 방화벽이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융 안에서의 방화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조와 서비스 안에서의 포괄적인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고객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 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안에서요, 마켓 쉐어가 늘어날 리는 없습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감소가 있고요. 총 인구까지 감소까지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뒤집어 얘기하면 10년 동안 시장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장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잠재 성장률 1.7%는 플러스의 영역입니다. 일본이 지금 연간 GDP가 600조 엔 가까이 합니다만 600조 엔에서요 1%만 성장을 하더라도 606조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가 붙는 거거든요. 따라서 막연히 사실은 사양화가 된다고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거나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즉 총인구 감소의 영향이 있고 나서 실제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패턴화가 만들어졌는지, 어디가 돈을 벌고 어디가 돈을 못 벌었는지 이 가능성을 산업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한 140여 개 산업군 중에서 한 10여 개가 유력하게 인구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장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즉 내년이 되면 이제 20%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20에서 30%로 넘어가는데 한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내년이 20%가 되거든요. 근데 30%가 되는 거는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즉 8년 후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자, 이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뭐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늙으면 아프니까 바로 의료와 간병 시장입니다. 실제 일본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바로 간병 시장이고요. 간병 시장은 직접적으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고용의 유발 효과도 크고요. 실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눈에서 체감됩니다. 이 체감되는 이슈보다 약간은 사실은 더 하이리스크한 작업들은 바로 의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시니어란 단어를 쓰면서 바이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아주 하이리스크합니다만 100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엄청난 독과점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성장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미 초고령화가 예고된 한국 사회에서도요, 건강보조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것들 혹은 투약률이 상승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약가라든가 신약과 관련된 있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시장은 초고령 시장의 핵심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서 가는 건 간병 시장이에요. 부모님들 아파서요, 간병인을 구해야 되는데 공급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나마 공급되는 분들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 소위 이제 고용 허가제죠. 사실 그런 것들도 이쪽 파트까지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직 이 시장 시작도 안 됐습니다. 왜? 이제 드디어 58년 개띠가, 베이비 부모의 58년 개띠가 65세에 진입했어요. 65세는 아프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유병 노후라는 것은 75세부터 진입합니다. 즉 65세부터 75세까지는 뒷방에 계셔야 될 분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많은 고령 고용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야 된 마지막 시간이 그나마 10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한다 하더라도 75년 구간이 지금 그 75년생까지 있는 이 구간, 즉 X세대 중년들이 지금 버티고 있을 때 의료와 간병과 관련되어 있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간병처럼 구조화가 안 돼 있는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 이 시장화를 어떻게 품어낼 것이냐, 이 라인업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사실은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지금 많은 제조업체가 간병 시장에 뛰어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간병 시장은 복지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와 제한 요소들이 많아요. 이건데 이거 안 풀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도 지금 실버 주택이라고 표현되는 거, 분양형 안 되다가 이제 분양형도 풀어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의료와 간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퀀텀 점프의 가장 중요한 산업군이 될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의료와 간병 같은 것들만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많은 시장들이 사실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금융시장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손해보험시장이죠. 앞으로 이 시장은 생명보험시장이 아니라 손해보험시장입니다. 생명보험시장은요, 개도국에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개도국이자 후진국에서는 사망 이슈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망을 보장해주는 생명보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사망 이슈가 생각보다 줄어들어요. 대신 생활 속에서의 작은 부담으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손해보험 시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결국 사망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객들, 가입자들, 소비자들의 욕구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틈새형의 미니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 구조를 어떻게 데이터화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보험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역발상을 발휘해야 될 지점들은 어쩌면 사양화의 압력이나 경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의료와 간병처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장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으니까 좀 밝은 얘기 하나 하면요. 이게 밝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트 시장이라고 그러죠. 반려시장, 반려동물 시장. 이것도 사실은 초고령 이슈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개가 굉장히 가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서의 반려동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주요 선진국들, 우리보다 완성이 됐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개보다는 고양이의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개 같은 경우에는 귀엽긴 합니다만 사람의 그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뭐 집사라는 표현처럼 내버려둬도 가족의 기능들을 해주죠. 실제 자기 혼자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근데 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줘서 같이 가야 되는, 뭐 산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개든 고양이든 간에 인간화의 프리미엄을 업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완성되면 어떤 대상들이 부각될까요? 바로 식물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원, 가드닝과 관련된 이슈들이 선진국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과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성장 산업은 토목 산업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거와 관련해 신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사람의 이동이 만들어냈던 새로운 주거 패턴들에 대한 공급들이 소위 마켓시어도 굉장히 큽니다만 그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의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경기 부양의 효과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칭을 해서 사실은 토목 건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관리를 해왔습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죠. 인구가 줍니다. 결국 고객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런 와중에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초고령 이슈입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가장 큰 성장 산업은 바로 사회보장 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죠? 사회보장이 산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은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제라든가 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커버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만 기능할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지금 현재 내 마지막 집, 이른바 노후 최후의 집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복지의 대상으로만 건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서 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VVIP 시장처럼 굉장히 뭐 10억씩 내고 월 500, 600 내는 데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1700만의 요즘 어른이 가지고 있는 중년화의 가능성, 잠재력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X세대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강도 하고요, 구매력의 차이도 있는 사람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조성 가능성을 제한해 준다면 이 시장은 어마무시한 시장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대전제는 이렇게 규제되어 있고 제약되어 있는 시장들이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요양원, 요양병원 포함해서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년화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시장은 한 50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산층 혹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중년 인구들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사실은 사회보장이 복지가 아니라 역동적인 산업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사회보장은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산업이 될 때 어쩌면 초고령 이슈가 있는 이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는 인구 변화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출산의 이슈 때문에 저출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만 뒤집어 얘기하면 이 얘기는 바로 눈앞에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초고령 이슈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자, 초고령이 전제가 되어 있는 세대와 가족의 상식이나 루트도 이미 변했다라는 거죠. 즉, 가족 없는 1인 가구의 초고령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노후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중년 인구들의 새로운 부상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 와중 안에서 어쨌든 저성장이다 보니까 재정은 악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복지의 수준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복지의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반면에 끝까지 일해야 되는, 즉 고령 고용과 관련, 노동과 관련된 이슈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갑의 사정들도 재편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제공받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카드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욕구와 시장 대응에 달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실험을 해본다면 그 이후에 다가올 1700만 시장뿐만이 아니라
더 이후에 있는 MZ세대의 새로운 재편과 관련돼 있는 시장과 사업의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그대로 있을 때 위기일 뿐이고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접근만 전제가 된다면 위기는 순식간에 기회의 수혜로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던져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